평균적인 어떤 미국 주식시장의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보다 이 M7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비싸서 많이 빠졌다. 미국에 성장하는 기업들은 제로에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고 중국은 하나를 100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테슬라는 M7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된다. 이제 M7을 굳이 재편한다고 하면 차라리 애플을 빼고 테슬라는 넣고 파런티어나 브로드캄 같은 건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 증시를 흔드는 핫한 뉴스부터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모두 쉽고 유쾌하게 털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미장 토크쇼 미국 주식 넘버원 미장원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공과 장르를 넘나들며 시원한 수다의 장을 펼쳐주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 토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 M7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몇 달간 AI 투자 열풍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어떤 무역 전쟁 우려로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든 종목들이 M7이 이제 작년 말 정점을 찍은 이후 현재까지 약 5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미국 증시가 요동치면서 대형 기술주가 유독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인데 M7 부진의 주요 원인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세 동향과 엮여서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M7 밸류에이션이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반대 스탠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M7은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식을 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 때문에 이제 뭐 M7 주가 많이 떨어졌고 사실 이제 그 구간 동안에 이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 M7하고 관세하고는 사실 애플, 뭐 엔비디아 말고는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고리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M7의 주가가 이렇게 약한 거는 사실 이제 작년 여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던 이 미국 주식을 M7 주식이 너무 독점적으로 이제 미국 주가를 이제 끌어갔고 그 과정에서 평균적인 어떤 미국 주식 시장의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보다 이 M7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비싸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주가 많이 빠지고 M7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뭐 사실 이제 작년 4분기 이후로 오른 거를 거의 대부분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PER이 지금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뭐 22배, 23배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테슬라 빼고는 지금 미국 M7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PER, 밸류에이션이 30배가 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싸지긴 했는데 그래도 평균적인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P 493개 기업들의 어떤 평균 PER보다는 거의 이제 뭐 1.5배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완전히 좀 따졌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아직 비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M7도 그동안에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특히 이제 뭐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한 방어적인 어떤 주식으로 기업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뭐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매출의 한 4분의 3 이상이 광고입니다. 근데 그렇죠. 광고라는 거는 결국 경기 안 좋으면 광고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침체에 대한 우려에서 M7이 다른 기업들보다 좀 잘 버틸 거다라고 과거에는 좀 생각해 왔었는데 절대적으로 이 역풍을 완전히 다 피해갈 수는 없고 또 지금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M7의 어떤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엔 각각의 플랫폼에서 다 1등하는 기업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각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PR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은 좀 축소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높게 쳐줬던 프리미엄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기조에 들어가는 거고 본연적인 경쟁력의 좀 약화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그리고 M7이 이제 현재 변동성을 연출하면서 뭐 약세 기조를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상향세 기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뷰도 분명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 시점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뷰도 존재하는데요. 어쨌든 AI 분야에서만큼은 M7보다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이제 탑티어 기업들이 모여있는 M7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로 생각이 되는데요. M7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투자 매력이 좀 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위해서는 좀 높은 변동성을 견뎌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조금 상승하는 기조 이런 것들이 좀 M7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M7 이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AI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공통 분모에는 좀 놓여 있지만 그 방식과 전략은 좀 상이한데요. 경쟁 구도를 고려해 본다면 기업별로 레벨을 나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기회의 요인과 또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쟁 구도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데이터 센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AI 이제 그 LLM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이제 직접 개발하는 업체들과 또 아니면은 관련한 업체들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들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종류는 좀 다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라죠. 구글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타,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이제 AI 모델을 이제 직접 개발을 하는 그런 구도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오픈 AI를 투자함으로써 데이터 센터도 만들지만 오픈 AI를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이 M7이 그 방식과 전략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는 역시 알파벳, 메타, 테슬라 요 세 기업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으면서 좀 약간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어떻게 보면 출혈 경쟁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그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같은 기업들은 뭐 매출의 거의 15% 이상을 지금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엄청 그 돈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M7 중에서 그나마 이제 좀 독특한 게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뭐 기본적으로 뭐 로봇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AI 인프라를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좀 다르고 아직까지는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서 조금 다르고 그래서 좀 기회가 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레벨을 좀 따져가면서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각각의 개별 기업들에 대한 뭐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AI 이 공급 과잉 여부를 뭐 재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데이터 센터의 투자 동향이 하나의 좀 가늠자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대의 도래를 예상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를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이제 늘려왔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좀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는 과거 고점에서는 좀 많이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작년 내내 비싸다는 말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급등했을 당시 시장에서 고평가 우려에 대한 AI 버블론이 좀 퍼졌는데 AI
지금 버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직 초입이라는 좀 의견도 팽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AI는 결국은 버블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버블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움직이는 동인들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초를 닦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흥하다가 어느 정도 그게 조금 이제 주저앉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되는 과정인데, 저는 지금의 어떤 AI 모델을 막 만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과거에 이제 인터넷 버블로 치면은 이제 전력망을 까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저는 1차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버블은 아마도 이제 그 AI를 정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이 서비스 쪽에서 좀 나올 텐데, 아마도 지금 그 과정, 그 전환의 과정 중에서 1차적인 AI의 어떤 버블이 잠깐 생겼다가, 미니 버블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생겼다가 지금 그게 좀 꺼지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작은 버블이 좀 보글보글 올라왔지만 이제 좀 그게 꺼지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옥석 가르기가 좀 이제 시연될 여지가 좀 커진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AI의 진짜 수혜주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AI 이제 인프라에서 AI 이제 서비스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인프라 기업에서 이제 서비스 기업으로 네. 좀 관심, 주목도를 좀 이제 좀 다르게 네. 좀 갖고 가야 된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팔런티어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팔런티어 같은 기업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ROE 같은 수익성 지표들을 보면은 이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은 코로나 직후까지는 되게 좋다가요. 코로나 직후에 확 좋다가 그다음에 지난 한 2년 동안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ROE라는 그 기업의 어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거의 100%, 거의 한 7, 80% 이상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투자한 돈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내주는지를 가늠하는 게 이제 ROE라고 하면은, ROE가 이제 꾸준히 높아지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많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서비스 업체들에서 ROE가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팔런티어라든지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류의 산업들이 저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AI를 또 한번 그 테마를 끌어가는데 이들 기업들이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관심, 주목도가 높았지만 향후에는 이 서비스 기업에 대한 어떤 뷰를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대한 이 M7의 지배력, 이게 끝나가고 있다는 뷰도 있고, 또 향후 M7 그룹 안에서 기업별로 주가가 좀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거대한 이들의 시가총액 때문에 뭐 나스닥 종합지수라든가 S&P 500지수 같은 시총 가중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데, 이 M7 이 자체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테슬라는 M7에서 좀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M7이 재편이 된다면 과연 누구를 집어넣고 누구를 좀 빼야 되는지, 올해 빅테크보다는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관심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뭐 뺀다, 넣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저는 오히려 테슬라는 M7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테슬라가 약간 전기차 팔기 때문에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기업들과의 어떤 그 주식시장에서 어떤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긴 한데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율주행을 하고 로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AI랑 결합되었을 때 가장 파워풀한 또 그 성장의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M7에서 오히려 테슬라는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약간 이제 애플 같은 기업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핸드폰으로서, 그러니까 뭐 그
이제 AI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은 또 애플이니까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은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하드웨어적인 기업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기업들 이 M7의 다른 기업들보다도 매출 증가 자체가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아주 성장의 어떤 그 보다는 약간 이제 자사주사고 뭐 이제 그 이런 좀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의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주식이지 이게 이제 어떤 그 AI 어떤 미래를 선도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좀 저는 적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M7을 굳이 재편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애플을 빼고 테슬라는 넣고 그 다음에 뭐 파런티어나 브로드컴 같은 건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든가 브로드컴, 뭐 서비스 업체를 조금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헤게모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중국 AI 모델 딥시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딥시크의 등장, 이 등장으로 인해서 글로벌 AI 시장이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중국판 그 테크 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발 매그니피센트 7. 자, 중국 대표 어떤 SNS죠. 위챗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뭐 핀테크라든가 SNS 비즈니스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텐센트,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알리바바를 위시로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중국발 M7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수출 경쟁 안에서 M7이 아닌 중국 기술주를 들여다볼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좀 대안이 될까요?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미국 M7에 비해서 중국 기술주들이 아직 밸류에이션이 비교적 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샤오미가 34배인가 그렇고 나머지 기업들 다 20배가 안 되거나 20배 초반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 이제 미국의 다른 M7 기업들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인데 뭐 이번에 이제 BYD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막 그 충전하는 시간들을 엄청 줄이는 기술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테슬라랑 막 예를 들어서 BYD를 비교를 해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이제 막 70배, 80배 이렇게 되고 BYD는 뭐 14배, 15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조금 더 이제 추격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동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철저하게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외면받았던 것은 사실 이제 중국의 어떤 정부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중국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좀 많이 깨졌던 부분들이 좀 큰데 사실은 이제 지난 2월달 그 중국 그 전인대 전후로 어떤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을 민간 주도로 좀 가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쨌든 중국에 대한 어떤 시각도 예전하고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기술주가 미국의 기술주를 추월하거나 뭐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성장하는 기업들은 제로에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고 중국은 하나를 100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뭐 미국만큼 중국의 기술주들이 막 PER이 높아지고 이렇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AI 시대가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와 관련해서 투자 막 경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을 빼면은 이 2등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럽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중국 기술주들을 어느 정도 조금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좀 도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래한 상황이다 보시는 거고 어쨌든 M7을 초월할 수도 있는 그리고 최소한 기존 M7과 밸류에이션 갭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게 중국 테크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M7, 이 반도체 관세율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관세를 높이게 되면 이제
돈 주고 돈을 더 많이 주고 이제 비싼 반도체를 사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M7 기업들의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익률이, 그러니까 이익 마진이라고 하는 이익률이 어쨌든 좀 나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M7 기업들한테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알파벳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여전히 광고와 같은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키움으로 인한 또 간접적인 또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들은 계속해서 좀 이런 M7 기업들에게조차도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노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뭐 관세를 올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의 트럼프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M7 말고 M7 이외에 미국의 어떤 그 내수 기업들을 조금 더 좋게 하자라는 의도들이 좀 다분히 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계속된 어떤 불확실성이나 노이즈가 있는 한 M7 기업들이 좀 의미 있게 좀 회복되기에는 약간 좀 한계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이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한 M7의 어떤 성장 부스팅을 좀 받쳐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든가 뭐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을 것이고, 경기 악화에 대한 불안감들도 간접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관세 정책, 이것들이 결국에는 기업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제 환경에서 향후 기업 실적 위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뭘까요? 저는 이번 실적 시즌은 이제 지나온 1, 2, 3월 달의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주 이렇게 숫자 자체 또는 실적 자체에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이런 포인트, 예를 들면 그 실적 가이던스를 아예 안 내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면은 뭐 월그린이라든지 뭐 델타 뭐 이런 업체들은 아예 델타까지. 그냥 실적 가이던스를 안 줬어요. 네네.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좀 의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뭐 이제 은행들 실적부터 해가지고 실적 쫙 나오는데 그 전에 한 18개, 뭐 19개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2개, 3개 기업이 아예 실적 가이던스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실적 가이던스라는 건 말 그대로 가이던스라서 뭐 저희가 이제 참고만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이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포기를 하느냐.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일 거다. 오히려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이거는 사실 이제 관세 영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굉장히 이제 원래 기업들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오히려 이번에는 실적 가이던스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요게 오히려 조금 더 관전의 포인트일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흐름을 좀 보일지 궁금한데, 지금 시점에서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은 하나만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렵겠지만. 예,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 어저께 이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2월 19일을 피크로 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까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플러스를 낸 업체가 과연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S&P 500 기업들 중에 좀 큰 기업들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독보적인 1등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요?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 예, 그 워렌 버핏 옹이 그 참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다고 하더니만 재미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항상 그러셨지만. 예, 뭐 18%, 19% 빠지는 와중에서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꿋꿋하게 플러스를 내서 정말 좀
그러니까 아마 실적도 좋고 실적도 좋을 거고 뭐 앞으로도 뭐 그래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수 있는 기업으로 전 세계 증시 종목 중에서 미들맨, 대표적인 미들맨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길게 봤을 때도 항상 S&P 500을 늘 아웃퍼폼, 그러니까 더 세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주식들, 그러니까 특히 좀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약간 내수 중심이면서 관세 영향에서 좀 비켜 있으면서 또 이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또 맥도날드도 플러스를 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지금은 뭐 너무 길게 봤을 때는 이제 기술주들이 또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안정적인 실적이 덜 깨질 수 있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관액이 지난 10일 기준 약 130조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초보다 약 20조 가량 증발한 수치인데요.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쏠렸던 M7을 중심으로 주가 급락액 보관액이 급감을 한 건데요. 미국 증시가 출렁했지만 주가 반등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이후에 추가 매수에 나서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 2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직전주에 비해서 3배 넘게 미국 주식을 사들인 건데요. 특히 주가 움직임의 2배에서 3배 수익을 꾀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이런 상품에도 서학개미의 어떤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M7 약세. 미국 증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서학개미들은 저가 매수 기회라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이 우량주의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조종 속 좀 꺾여버린 이 시장 상황, 주도주를 그냥 추종하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는지. 이제 굳이 둘 중에 이제 제가 그 정하라고 하면은 약간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쪽의 의견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서도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지금 정도 주가 하락이면 사실은 뭐 저가 매수가 맞죠. 저가 매수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이벤트들, 관세라는 이벤트, 그다음에 어떤 트럼프 정책의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그냥 경기가 나빠지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결국은 질서를 바꾸는 거잖아요. 세계 질서를 예, 바꾸는 거죠. 교역에 있어서의 질서를 바꾸고 뭐 미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질서도 바꾸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약간 판이 바뀌는 건데 이렇게 판이 바뀌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조금 이런 게 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또 좋을 것 같다. 지금 당장 좀 싸졌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변동에 대한 그런 그 리스크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껴안아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피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그럼 기회가 좀 저는 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아직 조금 일러 보이고 좀 천천히 사셨으면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사님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이십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아직은 지진이 나고 이게 이제 여진이라는 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변동성을 굳이 우리가 택할 필요는 없다.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남아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져서 좀 천천히 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좀 꿋꿋하게 버티는 업종들이 약간 그런 방어적인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방어적인 업종들이나 아니면 저는 배당을 많이 주는 업체들을 모아둔 ETF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하반기를 보면 그래도 이제 뭐 조금 굴곡은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결국에는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이후로는 이제 또 감세 쪽으로 좀 갈 거니까 그 시점이 오히려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방어적인 스탠스로 그리고 하반기에 좀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급변 그리고 미국 경기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 움직임의 2~3배 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위주로 골라 담는 모습이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여부, 아직 무언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도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중국 간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포착하는 한편 투자할 때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즐거운 투자의 마실을 나오고 싶으실 때 저희 미장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미장원에서 투자의 주변머리를 말끔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